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태수 사장님께서 가격 파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도 요금이 공짜라면 어떨까? 전기 요금이 공짜라면 어떨까? 전화 요금이 공짜라면 어떨까? 그거 있죠. 뭐 여러 가지 예는 그만두고 전화 요금이 공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전화 받다가 끊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또 별 할 말도 없는 아줌마들 3시간씩 통화하는 둥, 건달들 계속 통화하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통화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국의 전화가 마비됩니다. 그걸 옛날에 사우디에서 그걸 했었어요. 사우디는 기름이 워낙 많이 나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못 줘서 안달인 국가들이거든요. 특히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이 왕이 기분 좋으면 전 국민들에게 19대로 1인당 이번에도 물어보니까 400만 원씩 용돈 줬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 기분 좋으면 줘요, 그렇게. 그런 나라들이니까 그 대학도 다 공짜고 다 공짜인데 전화요금을 공짜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하루 만에 전국의 전화가 올스톱 돼버렸어요. 왜? 건달들이 죄다 전화를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수돗물이 공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물을 중요하게 써야 할 사람들이 못 써요.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공짜라면 최근 사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전부 다 전기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모든 제어와 서비스에는 적정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시장 시스템, 시장 가격 시스템 또는 프라이스 시스템, 가격 기구라고 합니다. 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죠. 그런 말 들어봤죠? 모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선사업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터미에도 오고 사업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래서 합리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레셔널이죠.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서,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인비지블 핸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이는 손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보이는 손이 뭡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면 보이는 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손, 비지블 핸드겠죠? 보이는 손이 정부입니다. 정부는 보이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손이 개입하면은 마켓 시스템에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잘 하니까 보이는 손은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라. 이게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 기구, 마켓 메커니즘이라고도 하고, 마켓 메커니즘이라고도 하고, 또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도 합니다. 가격기구. 가격이 조정해져,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 그러면 북한에도 가격이 있는데 뭐 고기는 왜 저 모양 저꼴로 거제가 되느냐? 그 가격이요, 우리는 시장에서 결정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그런데 북한이나 과거 동국 공산권 경제에서의, 즉 통제 경제 또는 그걸 계획 경제라고 합니다. 플랜드 이카노미. 계획 경제에서의 가격은 누가 정한 것이냐? 보이지 않는 손이 정한 게 아니고 보이는 손이 정한 거예요. 정부가 정한 거예요. 정부가. 그걸 공정가격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페어하다는 그 말 아니고 공적으로 정한 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실제로 제어와 서비스의 가치, 밸류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농부가, 내가 지금 땅이 500평이 있어요. 500평이라는 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500평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 어디에 쓸 것이냐. 예를 들면 거기다 콩을 심을 거냐, 사과나무를 심을 거냐, 땅콩을 심을 거냐, 거기다 무슨 가축을 기를 거냐, 뭐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극대가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면 뭘 심겠어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잘 팔리는 거, 그거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지,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모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요 원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망했어야 옳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어떤 제품이, 그 참깨냐 고추냐 안 그러면 고구마냐 감자냐 뭐 수박이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박이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곧 이 땅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개입하느냐? 그렇게 되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잘 할 줄 알았어요. 할 줄 알았는데 1929년에 뉴욕 월가에, 지금 증권시장이 있죠? 증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이 진행돼요. 그래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된다. 이게 정부가 개입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이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2.0이에요. 정부가 개입했어요. 왜? 아니, 시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해서 잘 된다면은 실업이라는 문제도 없어야 되고 증권 가격 폭락도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증권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다시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된 거예요. 그때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된 거예요. 계속 물가는 떨어지고 산업혁명으로 물건은 쌓이고 팔리지는 않고 고용은 안 되고, 고용이 안 되고 해고가 되니까 국민들의 구매력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활필수품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생활필수품 만드는 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이 다시 해고되고, 그러니까 주머니는 더 비니까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지고, 요 현상이 대공황이에요. 그래, 대공황은 장사가 조금 안 되는 걸 불황이라고 그러고, 장사가 무지무지 안 되는 것을 공황이라고 그러고, 장사가 죽도록 안 되는 걸 대공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안 된다. 그러니 장사가 안 팔려요, 안 팔려. 이렇게 되니까 경제학자들은 아니,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라는 대경제학자가 나타나서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손이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요. 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것이 소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TVA, 테네시강 하고 개발 계획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테네시강,
지금도 미국의 테네시주가 전기요금이 가장 싸요. 테네시강을 막아가지고 이 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던지. 자, 정부가 토목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토목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건설회사가 이제 가동이 되죠. 근데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무지무지 많아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게 철근, 콘크리트, 뭐 기타 중기 등이 무지무지 들어가니까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가동이 되고 거기에 노동자가 고용되니까 노동자들 주머니가 이제 두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소득이 생기니까 뭘 삽니까? 생활필수품을 사죠. 생활필수품을 사니까 생활필수품 만드는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니까 점점 소득이 늘어나니까 점점 다른 물건도 팔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공항에서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PPP라고 하는 정책인데 PPP 이게 펌프 프라이밍 팔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수정책.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시골에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물 펌프 이렇게 푸는 거 있죠 이거. 그런데 거기에 하루 종일 놔두면 물이 빠져버려. 물이 빠진 걸 백날 이렇게 해봐야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마중물을 한 바퀴에서 부어가지고 하면 나와요. 바로 그게 TV의 뉴딜 정책이 그거예요. 정부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네시강 하고 개발기에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퍼부어주니까 이제 경제가 돌아가니까 정부가 돈을 퍼붓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항의 핵복 과정입니다. 이게 보이는 선이에요. 그래 보이는 선이 잘 작동해서 2차 대전 후에 자본주의 경제가 이 번영을 구가했는데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써버렸어요. 써버리니까 미국 밖으로 나간 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케인즈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면 물가가 떨어져야 오른대. 웬걸 물건이 안 팔리는데 물가가 오른다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건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에요. 아니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 그래서 그건 케인즈 경제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위 요즘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3.0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옛날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자.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는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보이는 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자본주의 3.0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지식 있는 자, 정보를 많이 가진 자, 소위 능력 있는 자들이 또 대자본들이 점점 돈을 벌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빈익빈 부익부. 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그래서 다시 이제 자본주의 4.0으로 즉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너무 많이 추구했는데 효율성만 가지고는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 왜? 영국 보세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도 폭동이 일어나서 다 부서져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경제로 돌아가자. 이게 자본주의 4.0인데 이건 누군가가 새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경제학 원론 제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에피션시하고 에퀴티. 이게 효율성이거든요. 이거하고 이 형평성을 조화시키자. 에퀴티.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요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자본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시 말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다 그런 말이죠.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되 그러면서도 여기에 들어있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소비자들이 에퀴티, 형평성을 누리자. 형평성은 평등성하고는 다릅니다. 이 동등성, 이 형평성, 에퀴티는요, 이퀄리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퀄리티는 공헌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갖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또 똑같이 나눠갖지도 않아요, 사실은. 형평성은 기여하는 대로, 자기가 땀 흘리는 대로
가짜. 그 대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노약자라든가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가 또는 소년소녀라든가 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회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 이게 형평성이에요. 무조건 똑같이 갖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구호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애텀이에요. 자본주의 4.0을 실현하고 있다고 우리 신문에서는 계속 떠들고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개납을 무슨 어떻게 할 거, 내가 용어를 과격하게 쓰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지금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나와서 원래 제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저 경제신문이나 그 메이저 신문 읽어봐요. 맨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 뭐 하긴 뭘 해. 실제로 나서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구호에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가격 시스템을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가격은 반드시 적정 가격이 붙여져야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자원이 가장 그것을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전화요금이 현재 요금대로 되어 있어야 바쁜 사람이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병원 요금이, 병원 진료비가 그대로 돼 있어야 별놈의 건달들이 다 거기 누워있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바쁜 사람이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프라이스 시스템, 가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게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이게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이 가격이 무너지면 자원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거기서 비효율성이 나와요. 아까 이태수 사업자께서 그 가격 파괴한 사람들은 그것은 폐기 처분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맞을지도 몰라요. 그거 폐기 처분된 겁니다. 그거.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날씨가 꾸무리 해가지고 이게 경상도 말인데 꾸무리하다는 게 아까 뉴스를 보니까 저쪽 일본 쪽으로 또 무슨 태풍이 하나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날은 옛날 얘기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 얘기 사실은 화롯불에다가 이 호박고구마 구워놓고 동치미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 제일 좋죠. 옛날에 어떤 두 사나이가 길거리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다투고 있었냐 하면은 한 녀석은 2구 17이라고 우기고 한 녀석은 2구 18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2구 17이라고 우긴 놈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갖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2구 18이라고 우기는 똑똑한 놈은 그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봐서 2구 18이 맞다는 거예요. 둘이 한참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다가 이 문제는 둘이 해결이 안 되니 원님한테 가서 해결하도록 하자. 원님한테 두 놈이 갔어요. 가서 원님이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2구 17이라고 주장한 놈한테 너는 2구 17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맞고 말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너는 그냥 가거라. 그리고 2구 18이란 놈은 원님이 그놈을 곤장을 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놈은 가라 그러고 2구 18이라고 한 놈 저놈을 형틀에 묶어놓고 정신이 날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래서 이제 그놈이 그랬죠. 항의를 했죠. 왜 제가 맞아야 됩니까? 저놈이 맞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저렇게 멍청한 놈하고 싸우는 네가 정신 빠진 놈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저놈은 지금까지 평생 2구 17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너같이 똑똑한 놈이 왜 저런 멍청이하고 싸우고 있냐. 네가 정신 빠졌기 때문에 네가 정신 날 때까지 주워 터져야 된다. 이 중에도 지금 2구 1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인상 푹 쓰고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전부 아니야. 그래도 나는 2구 17이야. 2구 18이에요. 2구 18인데 지금도 2구 17이라고 깡깡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탈정부화 시대 그럽니다. 탈정부화. 우리 이현영 박사 같은 경우는 무슨 정부화 시대도 옛날 얘기고 이제 생명의 시대다 막 이렇게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농경시대 사고방식인 2구 17이라고 계속 우기고 앉아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고
그럼 누가 맞아야 되느냐? 298이라고 생각한 놈이 얻어맞아야 된다. 그럼 예.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에너지만 낭비하지. 아예 포기하는 게 나아. 원님도 포기하잖아요. 원님도 알았다. 어? 그런 놈하고 싸운 네가 죽어 터져야 정신이 좀 난다. 오늘 춘추 전국시대 잘 아시죠? 지금이 바로 세계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요. 그런데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는 아주 전쟁으로, 제후국들 간의 전쟁으로 나를 지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진나라의 진왕, 나중에 진시황이 됩니다. 진왕이 나타나서 전 제후국을 제압하고 BC 221년에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천하통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진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진제국이 진나라 같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난 진왕이죠. 이때는 왕입니다. 진왕 이름이 정인데 진왕 정은 이제 내가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이 왕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옛날에 다 왕이라고 썼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 왕이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이사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데 이사라고 하는 재상에게 면해서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지 내 호칭을 한번 연구해서 너희끼리 토론해가지고 건의해라 이랬어요. 진나라 이전에 통일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주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고 하나라가 있어요. 하은주 이걸 3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나라는 지금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지만은 중앙집권이 아니었어요. 전부 제후, 즉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중앙의 왕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한 350년간 좀 힘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전부 다 부족국가였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가 나타난 게 진나라입니다. 여기 중국 분들 오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진시황과 하무제입니다. 진시황은 포항무도하기 그지없지만은 왜 중국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가장 아주 그냥 아주 끔찍이 모시냐 하면은 만약에 진시황이 그때 천하 통일을 안 했으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각 민족별 중국의 면적이 지금 유럽보다 넓습니다. 그게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 민족별로 조그만 국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그걸 통일해 줌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무제 때 지금 영토와 거의 같은 영토로 국토 확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진시황이 그렇게 하고서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느냐?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 등 대신들이 세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 이 군주를 부르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황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지금 천황이라는 이름을 누가 쓰죠 지금? 일본에 쓰죠. 천황. 그 다음에 지황이라는 이름. 지황. 그리고 태황이 있었습니다. 태황.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천황, 지황, 태황 중에서 태황이 가장 이름이 귀하고 넓고 좋으니까 태하는 왕이란 이름을 쓰는 대신에 태황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태황.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러지 말고 태황의 태자를 띄어버리고 이 황자를 남기고 그 앞에 오제가 있습니다. 오제. 연임금, 운임금, 순임금 그런 거 있죠? 임금제자. 그 앞에 상황 오제 시대에 그 오제가 제를 썼으니까 그 앞에는 황을 썼고 그 뒤에 임금들은 제를 썼으니까 두 개를 합해가지고 나를 황제라 불러라 그랬어요.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을 진시황이 만들어내고 나를 황제라고 그러라. 여기서 황제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황제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임금의 시호를 누가 정합니까?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뒤에 신하들이 그 임금이 살아서 어떤 치적을 남겼냐에 따라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통상 조가 붙습니다. 조, 태조. 그렇게 붙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영시키는 수성을 한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태종, 세종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중간에 뭐 쿠데타를 했다든가 뭔가 지금 천재지변이라든가 뭔가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바로잡은 사람은 또 조를 붙여요. 세조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진시황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불경스러운 놈들이 있나? 어떻게 임금의 시호를 너희 마음대로 신한 놈들이 그렇게 붙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정해놔라. 미리 정해놔라.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황제니까 시황제라고 불러라. 처음 시자잖아요. 나는 맨 처음 황제니까 나는 시황제다. 그리고 내 아들놈은 뭐가 되겠어요? 2세 황제, 내 손자는 3세 황제, 4세 황제. 그러면 후대의 신하놈들이 감히 임금을 가지고 치적을 따지고 그따구 짓거리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시황제다. 이렇게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진시황 봉기에.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이란 말은 진나라 시황제다. 그 말이에요. 처음 황제다. 자, 그런데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진시황은 한비자의 법과 사상 아주 엄격한 법률로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정이 되는 거예요. 폭정이 돼요. 아주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 워낙 세금을 많이 뜯어 제끼고 만리장성 쌓는다고 막 사정없이 세금 걷고 노역에 동원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황제는 워낙 걸물이기 때문에 시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강성, 강소성 있는데 이 중국의 동쪽 있죠? 옛날에 열차 사고, 전부 열차 사고 났는데 거기를 시황제가 순수, 제왕의 시차를 순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 그런 거 있죠. 제왕의 시차를 순수라고 그럽니다. 순수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수행한 사람이 이사라는 승상과 조고라는 환관이 있는데 이 조고라는 사람이 아주 악의 화신이에요.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환관이에요. 환관이에요. 이 사람과 이사와 결탁해가지고 장남을 제치고 막내 아들 호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호해. 이 호해가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제일 멍청한 막내를 황제로 올립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워낙 멍청하니까 이걸 황제로 올려놓으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악행이 시작됩니다. 특히 조고의 악행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날마다 시체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이는,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서 이 진시황의 왕자들이 26인가 그랬는데 왕자 12명을 다 때려 죽이고 공주 10명은 전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면서 이제 이 국민들이 아주 토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여러분들 지록 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알 거예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 이제 조고가 이 멍청한 황제를 때려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돼야 되겠는데 과연 자기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2세 황제한테 사슴을 하나 주면서 폐하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황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슴이지 왜 말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만조 백관들한테 이게 말이지, 아니죠 사슴이지. 그러니까 만조 백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사슴이라고 했다가는 조고의 권력에 전부 살아남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세 황제가 내가 드디어 정신착란에 걸렸구나. 만조백관이 다 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 말이 틀림없는데 내 눈에는 사슴으로 보이니 내가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조고는 이세 황제를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사도 때려 죽이고 그 삼족을 멸해버리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진시황의 손자 자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장남의 아들인데 부소의 아들인데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놈도 때려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손자는 그래도 이 자기 삼촌보다는 더 영리했어요. 삼촌보다는 더 영리해서 결국 조고를 기회를 봐서 때려 죽이고 그 삼족을 멸해버리고 조고는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승 오강해난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 농민 반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조고하고 이 이세 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조한다고 그냥 백성들을 전부 다 이 공사에 동원하는 거예요. 빈농, 전부 다 진승이라는 사람은 머슴입니다. 머슴살이 했던 사람이고 오강이라는 사람은 빈농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900명을 이끌고 만리장성으로 가는데 지금 북경 지역으로 가는데 진나라 법에 의하면 해당 일자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부 참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큰 비를 만나가지고 그 날짜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판사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진승 오강의 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전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제후국들의 장수들, 귀족들이 전부 병력을 이끌고 진나라에 대항해서 반진 항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아침에 그냥 천하가 이 농민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과거에 제후국들의 귀족들이 장군들이 이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 병사들,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 나가면서 도시를 점령하니까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나라고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옛날 위나라, 연나라, 조나라 이런 식으로 파견한 진승과 오강이 파견한 장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전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위에 죄다 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농민군이 4분 5일이 돼버려요. 전부 자기 배만 채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농민군은 진나라 장군 장함이라는 아주 용장이 있습니다. 용장에게 전부 격파를 당하고 맙니다. 왜? 전부 자기 욕심 챙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하면 그거 때려 엎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저 자식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왕해야 되겠네. 전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4분 5일 돼서 진승과 오강은 진승은 자기 마부가 죽여버렸고 오강은 자기 밑에 부하가 죽여버려서 농민 반란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끝나는데 진승 같은 사람은 머슴이었어요. 머슴인데 그런 대꿈을 품고 봉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게 진승같이 머슴살이 하다가 반란군을 이끌었는데 물론 장초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거기 왕이 됐습니다. 왕을 6개월밖에 못했는데 장안한테 격파돼가지고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 진승을 어디에 넣었냐 하면은 제후반열에 넣었어요. 그래서 진섭세가라고 하는 세가 속에가 진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진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저쪽 강동에서는 항우가 일어나고 저쪽 이 한중 땅에서는 유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는 많은 제후들이 일어났지만은 유방과 항우의 챙패로 이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항우는요, 대대로 초나라 장수 집안이고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부하가 있고 또 우리말에 항우장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발상 기계세의 기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역발사는 뭡니까? 산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천하를 덮어버릴 수 있는
기상을 가진 사람이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항우가 거병한 것이 24살입니다. 24살에 거병해서 불과 3년 만에 천하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게 항우예요. 그런데 그때 유방은, 항우는 명문가 출신이고 힘도 세고 가문도 전부 장군들이고 그랬는데, 유방은요 지금 따지면 시골 면장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마천이 사기를 쓴 게 한무제 시절이니까, 한무제니까, 유방은 한고조니까 한나라를 세운 시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이 한고조 전기를 잘 썼겠죠. 그런데 얼마나 형편없는 집안이냐면은, 유방에 붙인 이름이 유태공이야. 유태공. 태공이라는 말은 이름 없는 노인에게 붙인 얘기예요. 어머니 이름은 유온이야. 성이 같다는 것은 지금 어머니는 성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은 여자 늙은이를 온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형편없어요. 즉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시골에 면장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방이 왜 반란에 참가하게 됐냐면은, 진시황이 죽으니까 그 진시황 묘 있잖아요. 병마용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공사를 하러 이 사람이 정장이라는 벼슬이니까 시골 면장보다 밑에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를 가다가, 공사장에 가다가 부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참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고 유방도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산적이 됐어요. 산적질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강과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니까 그가 폐현이라고 하는 고을인데 거기서 역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가사의가 그 폐현에 있던 소하와 조참이라고 하는 유능한 문관, 유능한 관리가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상관으로 불러와가지고 폐현의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자기 상관으로 모십니다. 근데 유방의 전기를 보면 맨날 술이나 처먹고 건달이거든요. 무지무지 건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밑에 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갔느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소하와 조참이라고 하는 유능한 참모 두 사람이 생겨요. 거기에 번케라고 하는 아주 맹장이 생깁니다. 번케는 누구냐 하면은 유방의 동서예요. 성이 여신데, 처가 성이 여신데, 여공이라는 늙은이가 이 건달 유방을 보니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큰딸을 유방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여태우예요. 나중에 태우가 되죠. 여태우.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 중국 역사상 3대 악녀 중에 하나인데, 악녀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극악무도한 악녀예요. 한 5만 명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 아들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여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번케는 그 당시 뭐 하고 있었냐면 개백정이었어요. 개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공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작은 딸을 거기에 줬어요. 바로 번케 이 맹장입니다. 맹장이고 유방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천하를 통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번케 장군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천하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 전략가가 있어야 돼.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가를 얻게 됩니다. 장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량이라는 사람. 호가 자방인데 그래서 장자방이라고, 통상 유명한 참모를 장자방이라고 그러죠. 요 장자방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한나라 왕족이에요. 진시황한테 망해버린 한나라 왕족인데, 진시황한테 망했기 때문에 진시황을 테러를 해서 때려 죽이려고 테러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을 한시에서, 자기 성이 원래 희씨인데, 이 주나라 왕실이 희씨거든요. 희씨인데 장씨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장량이 하루는 흙다리 위에서 이렇게 아침에 걸어가는데, 어떤 노인이 흙다리에 다리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더니 바빠 죽겠는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 장량한테 애야 내 신발 좀 주워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장량이 화가 치밀어서 때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노인이어가지고 뭐 노인이니까 대접을 해줘야지 그러고 신발을 주워왔어요. 다리 밑에 가서.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다는 소리가 주워왔으면 신겨라 이놈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량이 뭐 주워왔으니까 그렇지 귀왕의 봉사를 할 바에야 영감님이니까 신겨주자 신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허허 그럼 참 가르칠만 한 놈이로고. 사마천 사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일 새벽에 여기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장량이 그 흙다리로 갔더니 노인이 벌써 와서 있으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늙은이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젊은 놈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또 장량이 더 일찍 깨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 노인 또 벌써 와 있어. 그래 더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말이야. 응? 노인이 지금 와 있는데 젊은 놈이. 그걸 무려 사흘을 했어. 그러니까 장량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잠을 아예 자지 말고 가자. 해가지고 아예 오밤중에 그냥 밤 지금 같은 12시나 갔어요. 있으니까 노인이 꼴꼴 울면서 이제야 정신이 좀 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이 책을 너에게 줄 테니 이 책을 읽고 10년이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게 태공병법. 강태공이 썼다는 태공병법을 줍니다. 태공병법, 이게 육도라는 책인데 그걸 주고 딱 10년 만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장량은요 어마어마한 책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장량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가문이 좋고 한나라 왕족이에요. 머리가 좋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 촌뜨기 같은 유방에게 가느냐. 그 당시 유방과 항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당시 항우의 군대는 40만이고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안 되니까 이거 조족지열이고, 그 다음에 그 탁월함과 지략, 그 다음에 힘의 면에서, 그리고 그 가문의 명성 면에서 항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량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유방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왜 그런 얼간이 같은 유방에 가느냐? 그러니까 장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으로 그 한번 장량이 한 말이 사기에 나와 있어요. 윗사람으로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방은 이를 능히 해내니 나는 유방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항우는 지만 똑똑해가지고 나무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방은 윗사람이 돼가지고 나무 말을 듣는 게 어려운 일인데 나무 말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유방을 따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멤버가 서서히 구성되어 갑니다. 유방 얼간이 있죠. 제일 얼간인데 이게 두목이야. 소하라고 하는 군수참모와 동원참모, 조참이라고 하는 전략가와 장군, 그리고 번케라고 하는 맹장, 여기에 아주 컴퓨터 같은 전략가 장량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왜 유방을 따를만 했느냐? 유방이 한 말이 있어요. 군정을 살피고 유방이 한 말 한번 기다려보세요. 군정을 분석하여 군영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데 나는 자방만 못하다. 다시 말하면 군주가 자기 참모만 나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하다. 그러니까 장자방이 유방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우가 결국 힘이 세니까 천하를 휩쓸어 가는데 유방이 먼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칩니다. 함양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3세 황제 자영이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거기서 멸망을 해요.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말 위에서 다스리려다가 15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려요. 자, 함양 아방궁을 딱 점령을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온갖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얼간이 같은 유방이 그냥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저걸 그냥 다 갖고 싶거든. 그런데 소하와 조참 참모들이 폐하 일체 손대지 마십시오. 알겠죠? 저걸 일체 손대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 일체 법률을 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법률을 싹 없애버리고 세 가지만 남겼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만 남겨서 싹 없어요. 싹 없애버리고 3세 황제를 살려줍니다. 알겠죠?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참모들이 죽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탐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누구 몫이 됩니까? 쫄병들 몫이 되죠? 쫄병들이 그냥 다 가진 거예요. 그렇지? 그걸 만약에 왕이 가져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헤이, 저 새끼 저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도 갖고 싶었지. 그런데 그 장군들이랑 이 참모들이 그냥 막 금은 보화를 챙기라고 난리 법석일 때 소하라는 참모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 한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뭘 했느냐? 진나라 도서관으로 가서 모든 도서를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법률, 제도, 정보, 어느 고을에 몇 명이 사는데 거기가 경제가 어떻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왕창. 그런데 황후가 한 발 늦었어. 이런 얼간이 같은 놈이 함양을 점령했다 이거야. 진나라 수도. 그러니 황후가 그냥 화가 날대로 나가지고 이 자식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방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40만 하고 10만. 이게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죽게 생겼어. 그런데 유방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장량이라는 두뇌가 있어요. 두뇌가 있어요. 이거 죽게 생겼거든. 이제 아주 죽게 딱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방에게 딱 100명만 데리고 항우에게 가십시오. 가서 매우 비굴하게 구십시오. 알겠죠? 매우 비굴하게. 아주 촌뜨기처럼 그렇게 구십시오. 군대를 많이 데리고 가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죽습니다. 단 100명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홍문이라고 한답니다. 홍문. 항우에게 가서 그 당시 유방이 항우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습니다. 항우는 24살, 유방은 44살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항우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아주 촌뜨기 못난 놈처럼 그렇게 술 몇 잔 먹고 비실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방 항우에게는 장량이나 소하나 조참 이 세 사람을 합해 놓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범증은 유방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로구나. 저놈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우에게 당장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당장 때려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그 칼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우는 지만 똑똑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촌뜨기에다가 아주 형편없거든. 술 한잔 먹고 비실거지를 않나? 그러니까 항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늙은이가 헛소리 안 해. 내가 저런 촌뜨기를 죽인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홍문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범증은 얘가 장수들에게 칼춤을 추다가 유방의 목을 베어라. 저놈을 살려줬다가는 우리가 저놈한테 죽는다. 그런데 그 번케라는 장군이 그걸 막아줍니다. 칼춤을 추는데 막고. 역시 장량이 그걸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 취한 척 해가지고 장량은 유방을 빼돌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고 얘야 장수한테 시켜서 항우와 범증에게 선물을 줍니다. 항우는 그것이 무엇인도 모르고 받아놨고 범증은
꼭두, 옥잔을 줬는데 그걸 내 던지고 밟아버리면서 항우에게 이 소인배나무 하는 일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방에게 죽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시는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증공 당송 8대가의 증자고라는 시인이 문필가가 쓴 시인데 기가 막혀요. 그건 항우를 푼 것이 아니고 항우의 총이 우미인을 울픈 겁니다. 우미인의 슬픈 사연을. 그 영화가 있죠. 패황별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우미인이 자결하고 항우가 우미인을 자결하는 우미인을 생각하며 우는 장면. 그것이 패황별이란 그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 사연이 있어요. 거기. 하여간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홍문지연, 홍문의 잔치 그 말이. 홍문에서 열렸던 회합, 홍문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 우리가 한미 해군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했어요. 합동훈련을 미국 제6함대하고 우리 한국 해군이 서해에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와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 놔두고 보자니 이거 환장했고 그래서 중국이 그 한미 합동 해군 훈련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홍문의 연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문의 연의 사건을 모르면 저 자식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홍문의 연이라는 게 유방과 항우가 모여서 잔치를 벌인 건데 속마음이 서로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지만은 두 나라가 한 마음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계산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 항우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범증은 계속 유방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놈 안 죽여요. 결국 장자방과 장량과 소와 조참은 범증이 있는 한 우리는 항우를 이길 수가 없다. 범증이 있는 한 항우를 이길 수가 없다. 범증은 세 사람을 합해놓은 것만큼 머리가 좋아요.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은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돌대가리 같은 항우를 속여가지고 범증과 항우를 이간질하자. 이간질해가지고 항우가 범증을 쫓아내도록 하자. 그게 먹혀 들어가요. 결국 항우는 범증을 쫓아내고 범증은 저런 소인배놈 이제 유방한테 죽었구나. 그러면서 가다가 화가 나서 등창으로 죽고 맙니다. 결국 이제 그런데 항우도 머리가 조금 있어요. 유방을 요놈이 천하를 못 차지하도록 어디다가 보내냐 하면은 지금 사천성 있죠. 사천성 지역 거의 한중 땅인데 그쪽으로 보내고 자기가 아주 충복들 세 장군을 유방의 입구를 전부 막아가지고 중원으로 못 나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항우도 아주 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유방은 이제 도가내는 쥐가 된 거예요. 도가내는 쥐. 그럼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 빠졌어요. 천하를 통일하는데 장자방, 소하, 조참, 번캐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대군사 전략가가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짜장 하면서 한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신 장군이 등장해요. 한신도 원래 장자방과 같이 한나라 왕족이에요. 한씨예요. 그런데 한신이 한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완전 거렁뱅이 신세가 돼가지고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니까 큰달들이 네가 왕족이야 이놈 새끼야? 내 가랭이 밑으로 끼어들어가 봐. 한신은 연작이 안지 홍곡지지리요. 그렇죠? 어찌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리요. 한신은 그런 것에 지금 머리에 지금 천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달들 다리 밑으로 끼어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한신을 통상 사타구니 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아줌마가 좋아가지고 밥을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크게 되면 밥값을 줄이다. 그래가지고 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아가지고 니까 너무 거렁뱅이가 그래도 왕족이라고 봐줬더니 넉나간 소리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작은 수모를 참았습니다. 작은 자존심을 참았어요. 한신은. 그래서 진승과 오강은안이 일어나니까
항우와 유방이 봉기를 하니까 천하의 호걸은 항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우한테 갔어요. 맨 처음에 항우의 삼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항우한테 갔어요. 항우한테 가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이것이라는 걸 항우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항우는 콧방귀도 안 뀌어. 어떤 똘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같이 똑똑한 놈한테 별 희한한 소리를 하거든. 그런데 뭐 지발로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쫄병을 시켜줬어요. 호위병.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등병 이렇게 시켜줬어요. 이등병. 그런데 장량이라는 책사를 누가 잡아두고 있었냐면 항우가 잡아두고 있었어요. 장량이 똑똑하다는 걸 아니까 항우도 요놈이 유방한테 있어가지고 큰일 나니까 내가 잡아주자 해가지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장량은 누구를 찾고 있었냐 하면은 한나라군을 지휘할 대원숙감을 찾고 있었어요. 지금 그 번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번캐는 계백정이어서 용감하기는 한데 머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번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나라군을 지휘할 수 있는 대원숙감을 찾고 있는데 요 이등병 놈을 보니까 요놈이 대원숙감이야. 한신을 보니까 이놈이 대원숙감이야. 그런데 장량의 눈에는 이등병 한신이 대원숙감인데 항우 눈에는 그럼 이등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한신에게 대원숙감이라는 심표를 줘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봤냐 하면은 항우의 책사 범증이 알아봤어요. 범증이 항우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놈을 대장군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당장 죽이라고. 예? 이등병 놈한테 이놈을 대장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이라고 항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놈을 살려뒀다가는 당신이 이 칼에 죽을 것이다. 항우는 늙은 놈이 미쳤나? 이게 무슨 이등병임?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장량이 똑같이 알아봤어요. 이놈 대원숙감이다. 그래가지고 대원수 심표를 줘서 탈출을 시킵니다. 초나라를 탈출을 시키니까 누가 쫓겠어요? 항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범증이 쫓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장량의 계략으로 역시 한나라 유방한테 갑니다. 근데 유방도 얼간이기는 마찬가지야. 한신은 결코 장량이 자기에게 대원숙감이라는 심표를 줬다는 걸 밝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천하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얼간이 유방이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유방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소대장을 시켰어요. 창고지기 소대장을. 근데 그걸 소하가 본 거예요. 소하가 한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소대장감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소하가 유방한테 가가지고 저놈은 소대장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당장 데려와 내가 장군을 달아주지 그랬단 말이. 그러니까 어때요? 유방은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장군을 달아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군을 달아주면 도망갈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한신이. 장군을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소하가 잡아왔는데 거기에 갇히니까 유방의 군대가 장군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항우한테 가자 하고. 근데 어느 날 소하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하가 승상입니다.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소하도 도망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하고 며칠 날 나타났어요. 승상은 어디 갔다 왔나? 그러니까 요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신. 아니 도망간 장군이 수없이 많은데 하필 그놈만 잡아왔나?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그런 장군은 쎄버렸고 요놈은 요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해줄까? 대원수로 진급시킵시오. 대원수, 그러니까 3군 총사령관으로 진급시키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대장이 소위 계급장 달고 있는 놈한테 요놈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네 지금 당장 진급시키지. 그러니까는 소하가 화를 버럭 냅니다. 그따구로 하니까 이 한신이 도망간다 이게. 지금 대원수를 진급시키려면은 대왕께서 좋은 날을 잡아서 목욕제기를 수일을 한 다음에 정중하게 이분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라 이거야. 전 장군이 모인 자리에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알았네 뭐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국의 군주가
한신 소대장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는데 좋은 날을 잡아서 목욕 재개를 하고 전 장병, 정 장군들이 대원수를 임명하니까 집 와보라 그러니까 번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야말로 대원수감이지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게게 이게 대원수 자리에 앉아있는데 무슨 소대장 놈이 하나 앉아있거든. 그런데 소하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했고 유방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소대장을 대원수로 진급시키면 이 대원수에게 군주와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지위가 되질 않아요. 엊그제까지 자기가 모시는 상관한테 그 상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리머니를 하고 대원수로 진급합니다. 한신이 대원수로 진급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항우의 세 장군을 모두 격파하고 중원으로 진출합니다. 그렇게 강해져버려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한신이라는 그래서 파초 대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진급해서 파죽지세로 항우군을 격파하면서 갑니다. 그래 결국 해야라고 하는 곳에서 해야 전투인데 항우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한신은 밤중에 한나라 군대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게 사면초가예요. 항우와 그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밤중에 그 당시 뭐 전기가 있어요, 후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초나라를 부른지를 모른단 말이야. 한나라 군대들이 초나라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던 항우와 그 부인 우미인은 초나라 노래를 듣고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다 점령했구나. 우리 초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이 포로로 잡혔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전열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상실. 결국 해야 전투에서 한신은 항우를 격파하고 우미인은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하고 항우도 역시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결을 하고 해서 유방의 세계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항우가 어떻고 유방이 어떻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은 누가 제일 좋았어요? 누가 가장 좋았어요? 항우가 좋았어요. 항우가 좋았는데 항우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저 혼자만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았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IQ가 130인 사람 3사람이 모여서요. 거의 IQ 130 되지요 지금. 요 세 미인이 모여가지고 서로 똑똑하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나의 조직 속에 있지만 화학적으로 화합이 되질 않아요. 그러게 되면 130짜리 IQ를 가진 사람 3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결국 IQ는 130밖에 되질 않아요. 각자 노니까. 그러나 IQ 100인 3사람이 화학적으로 합하면요 300짜리 일을 합니다. IQ 300짜리 일을 해요. 이게 네트워크의 묘미고 네트워크에서 3년이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논리가 이거예요. 각자는요 각자의 힘은 형편없어요. 제가 뭐 좀 형편없다고 신뢰가 되는데 형편은 조금밖에 있어요. 조금 있는데 형편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각자의 힘은 형편이 조금은 있어요. 아주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애텀이라고 하는 두 줄 라인의 하나의 조직이 돼서 물리적으로 조직이 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미국의 학자들은 초유기체라고 그걸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초유기체,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가 되면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건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 윌리엄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휠러 박사가 개미를 연구하다 발견한 거랍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흰개미라든가 호주 초원, 그 다음에 남미 팜파스의 흰개미, 각 하나의 객체를 분석해 보면 아주 형편없는 능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개미집을 짓고, 사람 키보다 더 크지요, 개미집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통풍시설이
인류 건물 설계자도 그걸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다가 뭘 하냐면은 흰개미는 햇빛을 쏘면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다가 버섯을 키워서 저것들이 농사 짓고 살아요. 그 굴 속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힐러 박사가 이거 희한하다 이거야 이게. 개미 하나하나의 개체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의 거대한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개성의 일부를 빼버리고 자기의 맡은 임무를 역할을 충실하게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 이 집단을 힐러 박사는 초유기체라고 불렀고 여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성.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론이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집단 속에 들어있는 아무리 똑똑한 지성을 가진 사람도 개별지성은 셀프 인텔리전스, 개별지성은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The many smarter. The many야 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smarter than the few.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소수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더 스마트하다, 더 영리하다. 이게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게 하자. 아이고 나는 S기업에 들어가서도 3년 만에 3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개별지성이니까 그래요. 개별지성. 집단지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이 합해지는 거예요. 집단지성은 반드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시너지는 개별 힘을 합해놓은 것보다 더 커지는 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아니고 셋이 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애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3이 되잖아. 2가 아니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에요. 둘 낳으면 4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IQ 100과 IQ 100이 만나서 IQ 200이 되는 게 아니라 250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돼요. 그게. 왜? 지식을 공유하면 그 지식이 두 사람이 가진 지식의 합보다 더 커져요. 네,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려면요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이 모여야 돼요.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지식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만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생각밖에 안 해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전부 생각을 같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오는 건 퇴행밖에 없어요. 요즘 동성연애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동성연애 해가지고는 얘가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두 여자가 동성연애를 했는데 아들이 나왔다. 그건 다른 데서 총을 맞았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네?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집단지성과 초유기체 그리고 시너지를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저는 이 네트워크 집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까 항우처럼 나만 똑똑하고 다른 놈들은 죄다 멍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멍청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무학대사하고 우리 이성계 조선왕도 태조하고 대화 잘 알고 계시죠? 태조 이성계가 저쪽에 함흥에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니죠. 예, 그쪽에 아주 이방원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함흥 고향에 가 있었죠. 무학대사에게 하루는 껄껄 웃으면서 우리 서로 농담 한번 합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무학대사에게 나는 대사가 돼지로 보이는구려. 근데 무학대사 뭐라 그랬어요? 저는 폐하가 부처님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하하 나는 대사에게 욕을 했는데 왜 대사는 나에게 그런 칭찬을 하시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원래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야. 내 스폰서, 내 파트너, 아이고 저런 반팽이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놈이 반팽이야 지금. 반팽이 눈에는 반팽이로 보이거든.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사업이 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아이고 이 반팽이들. 그런데 바로 무학대사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반팽이 눈에는 반팽이만 보이고 온팽이 눈에는 온팽이만 보인다. 나중에는 그 자기가 온팽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초반팽이가 돼 있고 슈퍼 반팽이죠. 그 사람이 반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화학적 결합을 해가지고 슈퍼 온팽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슈퍼 온팽이 되어 있죠. 아까 전에 보셨을 거예요. 야간 대리운전자, 무슨 포크레인 스페어 기사, 지하 노래방 아줌마. 온팽이들이 보면 다 반팽이들인데 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슈퍼 온팽이가 되어 있어요. 왜? 다른 자기를 죽이고 같이 유방처럼 받아들였어요. 말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성이. 절대로 도덕성, 이것은 가장 기반입니다. 도덕성. 그리고 열정입니다. 열정. 인내.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 이런 거. 아주 간단해. 무슨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된다. 열정과 용기. 열정은 뭡니까? 게으름에서 떠나는 것이고, 용기는 우리 한신 장군처럼 작은 자존심을 버리고 큰 자존심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과 용기. 이 용기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거만하게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자, 모두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